여러분, 몰라서 병을 키우는 것이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당신의 건강에 대해 무지했던 지식들을 다 떨쳐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형식적인 얘기만 할 것입니다. 저는 김민석입니다. 올해 85살입니다. 노인의학과 순환기, 영양을 전공했고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난 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보았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당뇨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 저는 약 처방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자가 오시면 혈당을 재고 약을 내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히려 약이 늘어나고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매일 드시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 이야기를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수익도 나지 않습니다. 약을 처방해야 병원이 돌아갑니다. 건강보조식품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제품을 팔아야 이익이 생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상에 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돈을 벌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50년 넘게 보고 경험한 진실을 나누려고 합니다. 당뇨를 관리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약이 아닙니다. 바로 식습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실천하셔도 혈당은 분명히 내려갑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실 분은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할 수 있다. 오래오래래 살자. 등등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이니 배우자, 주변분,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빵과 떡과 면입니다. 아침에 식빵 2장을 구워서 잼을 발라 드십니까? 점심에 칼국수나 짜장면 한 그릇을 드십니까? 오후에 간식으로 붕어빵이나 찰떡을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천 번도 넘게 보았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밥은 잘 안 먹는다고 하십니다. 대신 빵이나 면으로 가볍게 드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혈당은 계속 올라갑니다. 빵과 떡과 면은 모두 곡물가루로 만듭니다. 밀가루나 쌀가루를 곱게 갈아서 반죽합니다. 이 과정에서 입자가 아주 작아집니다. 작은 입자는 소화가 빠릅니다. 위장에 들어가자마자 당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혈관 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 혈당은 언덕처럼 천천히 올라갑니다.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고 소장이 천천히 흡수합니다. 췌장은 이 속도에 맞춰서 인슐린을 내보냅니다. 하지만 가루 음식은 다릅니다. 너무 빠릅니다. 췌장이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으면 췌장은 놀라서 인슐린을 한꺼번에 쏟아냅니다. 그러면 혈당이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롤러코스터가 하루에 3번, 4번씩 반복되면 췌장은 지쳐갑니다. 결국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15년에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정제된 곡물 가루로 만든 음식을 주로 먹는 사람들은 통곡물을 먹는 사람들보다 당뇨 발병률이 37%나 높았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도 2018년에 비슷한 결과를 냈습니다. 밀가루 섭취량이 많을수록 공복 혈당이 높았고 당화혈색소도 높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서 연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가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바꾸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모든 빵과 면을 끊으라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십시오. 먼저 일주일 동안 빵과 면을 몇 번이나 드시는지 세어 보십시오. 공책에 적으십시오. 월요일 아침 식빵, 화요일 점심 칼국수, 이런 식으로 기록하십시오. 일주일 후에 횟수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7번 드셨다면 이번 주는 6번으로 줄이십시오. 하나씩 줄여가십시오. 빵 대신 무엇을 드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는 계란찜을 하십시오. 계란 3개에 물을 조금 넣고 찌십시오. 부드럽고 배도 부릅니다. 두부도 좋습니다. 두부를 으깨서 참기름과 간장으로 무치십시오.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점심 면 대신 쌈밥을 드십시오. 상추에 밥을 조금 싸서 드십시오. 고기나 생선을 함께 싸면 더 좋습니다. 면을 꼭 드셔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채소를 먼저 드십시오. 면이 나오기 전에 샐러드나 나물을 한 접시 드십시오. 위장에 섬유질이 먼저 들어가면 나중에 들어오는 면의 흡수 속도가 느려집니다. 국물도 적게 드십시오. 국물에는 소금뿐 아니라 녹말도 많이 녹아 있습니다. 면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남기십시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통밀빵이나 호밀빵도 조심하십시오. 건강하다고 광고하지만 성분표를 보면 밀가루가 대부분입니다. 통밀이 20%만 들어가도 통밀빵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80%는 밀가루입니다. 성분표에서 첫 번째 재료가 밀가루라면 그것은 일반 빵과 다르지 않습니다. 메밀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밀 함량이 30%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빵과 떡과 면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평생 먹던 음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그 신호입니다.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꿔야 할 것은 흰쌀밥입니다. 한국 사람에게 밥은 특별합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힘이 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흰쌀밥은 빵만큼이나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왜 그럴까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영양소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벼에서 겉껍질을 벗기면 현미가 됩니다. 현미를 다시 깎으면 쌀눈과 속껍질이 떨어져 나갑니다. 남은 것은 하얀 녹말 덩어리입니다. 섬유질도 없고 비타민도 없고 미네랄도 거의 없습니다. 오직 녹말만 남습니다. 이 녹말은 위장에서 빠르게 당으로 변합니다. 현미와 백미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현미는 쌀눈과 속껍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군도 많습니다. 마그네슘과 아연 같은 미네랄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소화를 천천히 만듭니다. 현미를 드시면 녹말이 서서히 분해됩니다. 섬유질이 소화 효소의 접근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혈당 그래프를 그려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흰 쌀밥은 뾰족한 산처럼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현미밥은 완만한 언덕처럼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이 차이가 하루에 3번씩 반복되면 몸이 달라집니다. 대한당뇨병학회는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 잡곡밥을 권장합니다. 현미나 보리나 귀리를 섞어 드시라고 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2021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잡곡밥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공복, 혈당이 평균 18 낮아졌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0.6 개선되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1년, 2년 쌓이면 합병증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100% 현미밥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식감이 거칠어서 가족들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화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흰쌀과 현미를 7대3으로 섞으십시오. 흰쌀 70%에 현미 30%입니다. 일주일 동안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괜찮다면 다음 주에는 5대5로 바꾸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3대7로 바꾸십시오.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갑자기 바꾸면 불평이 나옵니다. 밥이 맛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바꾸면 입맛이 따라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흰쌀밥이 심심하게 느껴집니다. 현미는 불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최소 2시간은 물에 담가 두십시오. 가능하면 자기 전에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십시오. 아침에 밥을 지으면 부드럽게 익습니다. 압력밥솥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압력이 높아서 현미도 부드럽게 익습니다. 물의 양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흰 쌀보다 10에서 15% 더 넣으십시오. 물이 적으면 밥이 퍽퍽합니다. 물이 적당하면 촉촉하고 맛있습니다. 현미 외에 다른 곡물도 섞으십시오. 보리는 식이섬유가 아주 많습니다.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콜레스테롤도 낮춰줍니다. 검은 콩이나 강낭콩을 넣으면 단백질도 보충됩니다. 여러 가지를 섞으면 영양 균형이 맞습니다. 맛도 더 고소합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잡곡에는 칼륨과 인이 많습니다. 신장이 나쁘면 이 성분들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몸에 쌓이면 위험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양을 정하십시오.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섬유질 섭취가 늘어나면 장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하루에 8잔 이상 마시십시오. 섬유질은 물을 머금어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집니다. 다만 저녁에는 물을 적게 드십시오. 저녁 6시 이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수면이 방해받습니다. 흰 쌀밥에서 잡곡밥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하루 3끼를 드신다면 하루에 3번씩 혈당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설탕이 들어간 모든 음식입니다. 설탕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믹스커피 한 봉지에 각설탕 3개가 들어 있습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가 녹아 있습니다. 이온 음료는 건강음료인 것처럼 광고합니다. 하지만 설탕 함량은 탄산음료와 비슷합니다. 과자 한 봉지를 드시면 하루 권장당 섭취량을 넘어섭니다. 요거트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 설탕이 잔뜩 들어갑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포도당은 혈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과당은 간으로 갑니다. 간은 과당을 지방으로 바꿉니다. 이 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이 됩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집니다. 혈당이 더 잘 안 잡힙니다. 악순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당 섭취량을 50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고합니다. 가능하면 25g 이하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믹스커피 2잔만 마셔도 20g입니다. 거기에 과자 몇 개만 먹으면 50g을 넘어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100g 이상 섭취합니다. 권장량의 4배입니다. 이것이 당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2023년 가을에 박민정 님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68살이셨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8.3이었습니다. 정상은 5.7 미만입니다. 6을 넘으면 당뇨입니다. 7을 넘으면 위험합니다. 8을 넘으면 합병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민정님은 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200을 넘었습니다. 식후에는 300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민정님께 물었습니다. 평소에 무엇을 드시냐고. 민정님은 자신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밥은 잘 안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살이 찔까봐 밥을 줄인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커피를 많이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4~5잔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커피냐고. 민정님은 믹스커피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식후에 한 잔, 오후에 두 잔, 저녁에 한 잔, 매일 5잔을 드셨습니다.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 설탕이 6g 정도 들어갑니다. 5봉지면 30g입니다. 각설탕 15개 분량입니다. 거기에 간식도 문제였습니다. 민정님은 양갱을 좋아하셨습니다. 오후마다 한두 개씩 드셨습니다. 양갱 하나에 설탕이 15g 들어갑니다. 카스텔라도 자주 드셨습니다. 손자가 좋아해서 사놓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정님이 더 많이 드셨습니다. 운동 후에는 이온 음료를 마셨습니다. 땀을 흘렸으니 전해질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온 음료 한 병에도 설탕이 30g 들어갑니다. 계산해 보니 민정님의 하루당 섭취량이 120g을 넘었습니다. 권장량의 5배였습니다. 저는 민정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약을 100가지 먹어도 소용없다고. 설탕을 끊지 않으면 눈이 나빠지고 발이 썩고 신장이 망가진다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정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믹스커피가 그렇게 나쁜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양갱도 파트로 만들어서 건강식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이온 음료도 운동 후에 좋은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민정님께 기회를 드렸습니다. 석 달만 설탕을 끊어보자고 했습니다. 석 달 후에 혈당이 안 좋아지면 약을 늘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혈당이 좋아지면 약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정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믹스커피를 끊으셨습니다. 블랙커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드셨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짜증이 났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습니다. 이것은 설탕 금단 증상입니다. 설탕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몸이 반응합니다. 하지만 민정님은 참으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몸이 적응했습니다. 블랙커피도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본연의 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식도 바꾸셨습니다. 양갱 대신 방울토마토를 준비했습니다. 카스텔라 대신 무가당 요거트를 사셨습니다. 이온 음료는 물로 바꿨습니다. 레몬을 한 조각 넣으면 상큼했습니다. 한 달 후에 민정님이 자가 혈당을 재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60으로 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22 내려갔습니다. 석 달 후에 병원에 오셨습니다. 당화혈색소를 검사했습니다. 7.2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8.3에서 7.2입니다. 1점이나 내려갔습니다. 체중도 5kg 줄었습니다. 민정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믹스커피만 끊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가 6.7까지 떨어졌습니다. 약을 한 가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6.2까지 내려갔습니다. 거의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민정님은 2년째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블랙커피를 드십니다. 간식도 건강하게 드십니다. 손자에게도 설탕 든 과자 대신 과일을 주신다고 합니다. 민정님의 변화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집안을 점검하십시오.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믹스커피, 탄산음료, 이온음료, 과자, 빵, 시리얼, 양갱, 젤리 하나씩 꺼내서 성분표를 보십시오. 당류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10g 이상이면 주의하십시오. 20g 이상이면 버리십시오. 믹스커피를 끊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블랙커피로 바꾸십시오. 처음에는 쓰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으십시오. 혀가 적응합니다. 커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블랙커피도 어렵다면 우유를 조금 넣으십시오. 설탕 없이도 부드럽습니다. 탄산음료는 탄산수로 바꾸십시오. 레몬이나 라임을 한 조각 넣으면 상큼합니다. 이온 음료는 그냥 물이면 충분합니다. 과일도 조심하십시오.
과일은 건강하지만 과당이 많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각설탕 4개 분량이 들어 있습니다. 포도는 더 많습니다. 과일은 하루에 한두 번만 드십시오. 양도 조절하십시오. 사과 반쪽, 귤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일 주스는 절대 안 됩니다. 주스는 섬유질이 없습니다. 당만 남습니다. 인공감 미료도 조심하십시오. 제로 콜라나 제로 사이다가 있습니다. 칼로리가 없다고 광고합니다. 하지만 단맛은 그대로입니다. 단맛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뇌는 단맛을 기억합니다. 계속 찾게 됩니다. 진짜 해결책은 단맛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설탕을 끊으면 처음 2주가 힘듭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실천해야 할 것은 먹는 순서와 식후 습관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에 따라 혈당이 다르게 변합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밥을 먼저 드시면 녹말이 위장에 먼저 도착합니다. 소화 효소가 즉시 녹말을 분해합니다. 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채소를 먼저 드시면 다릅니다. 섬유질이 위벽을 먼저 덮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음식의 흡수가 느려집니다. 단백질을 두 번째로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밥을 적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밥은 가장 나중에 드십시오.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교 연구팀이 2015년에 실험했습니다. 같은 식단을 먹되 순서만 바꿨습니다.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밥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25 낮았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3개월 후에 0.6 감소했습니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차이가 났습니다. 식후 15분 걷기도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에 소파에 눕지 마십시오. 밖으로 나가서 걸으십시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으십시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혈액 속의 당을 에너지로 씁니다. 혈당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도 식후 걷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저희 집 식탁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79입니다. 15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가족의 식습관에 소홀했습니다. 의사면서도 집에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약만 챙겨드렸습니다. 식사는 아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아내의 당화 혈색소가 7.5를 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강조하던 것을 정작 우리 집에서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부부는 함께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순서부터 바꿨습니다. 상에 밥을 제일 나중에 올렸습니다. 먼저 채소 반찬을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생채,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무생채, 오이 무침. 색깔 있는 채소를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저도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채소를 씻고 다듬었습니다.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채소 반찬을 먼저 놓고 생선이나 두부를 그 다음에 놓았습니다. 밥그릇은 가장 나중에 올렸습니다. 밥그릇도 작은 것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큰 공기에 가득 담았습니다. 이제는 작은 공기에 반만 담았습니다. 시각적으로 밥의 양이 적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먼저 채소를 한 접시 드셨습니다. 천천히 씹으면서 드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채소를 다 드신 후에 생선이나 계란을 드셨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셨습니다. 그 다음에야 밥을 드셨습니다. 밥은 반 공기만 드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적응 기간이었습니다. 아내는 배가 금방 고프다고 하셨습니다. 밥이 적어서 허전하다고 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밥부터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상을 차렸습니다. 채소를 더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참기름도 넣고 깨소금도 넉넉히 넣었습니다. 아내가 채소를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2달째부터 아내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면 160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200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식후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식사 후 2시간 혈당이 200을 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24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6달 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6.5로 떨어졌습니다. 7.5에서 6.5입니다. 1.5나 내려갔습니다. 담당 의사도 놀랐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고 물었습니다. 먹는 순서를 바꿨다고 하셨습니다. 저녁마다 남편과 함께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식후 걷기도 습관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저희는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이야기도 하고 손주 이야기도 합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걷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걷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입니다. 손을 잡고 걷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집 안에서 걷습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뉴스를 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날씨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아내의 당화 혈색소는 5.8입니다. 거의 정상입니다. 약도 한 가지 줄였습니다. 체중도 7kg 줄었습니다. 아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했습니다. 낮에도 졸렸습니다. 이제는 오전 내내 활기차다고 합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다고 기뻐합니다. 저는 이 변화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약보다 강한 것은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부터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식탁 배치를 바꾸십시오. 밥그릇을 가장 멀리 놓으십시오. 채소 반찬을 가장 가까이 놓으십시오. 시각적으로 순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 한 입은 무조건 채소로 시작하십시오. 상추 한 장이라도 좋습니다. 김치 한 점이라도 좋습니다. 채소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접시를 활용하십시오. 저녁상에 큰 접시를 하나 놓으십시오. 반찬을 덜어서 채소를 절반 이상 담으십시오. 단백질 반찬을 4분의 1 정도 담으십시오. 밥은 따로 작은 그릇에 담으십시오. 한눈에 비율이 보입니다. 채소가 많고 밥이 적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신다면 가족들에게 설명하십시오. 왜 이렇게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시오. 가족의 협조가 있으면 실천이 훨씬 쉽습니다. 혼자 사신다면 더 쉽습니다. 자신만 챙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식후 걷기도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걸으면 대화도 나누고 운동도 됩니다. 혼자 사신다면 음악을 들으면서 걸으십시오. 좋아하는 노래 서너 곡이면 15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날씨가 나쁜 날에는 실내에서 걸으십시오. 계단을 오르내리십시오. 제자리 걸음을 하십시오.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십시오. 작은 수첩을 하나 마련하십시오.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적으십시오. 식후 2시간 혈당도 적으십시오. 무엇을 먹었는지 간단하게 메모하십시오. 기록을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여러분의 노력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빵과 떡과 면을 끊으십시오. 곡물 가루로 만든 음식은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만듭니다. 췌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주당 횟수를 세워서 단계적으로 줄이십시오. 면을 드실 때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곡물을 적게 드십시오. 통밀빵이나 메밀국수도 성분표를 확인하십시오. 대부분 밀가루가 주재료입니다.
둘째,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십시오. 현미, 보리, 귀리, 콩을 섞으십시오. 처음에는 7대 3 비율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비율을 높이십시오. 충분히 불리고 물의 양을 잘 조절하십시오. 신장 기능을 확인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변비가 생기면 물 섭취를 늘리되 저녁에는 줄이십시오. 셋째, 설탕이 들어간 모든 음식을 끊으십시오. 믹스커피, 탄산음료, 이온음료, 과자, 양갱. 집안에 있는 설탕 든 음식을 모두 점검하십시오. 성분표의 당류를 확인하십시오. 블랙커피로 바꾸고 물을 드십시오. 과일도 양을 조절하십시오. 하루에 한두 번, 한 개 정도만 드십시오. 인공감 미료도 조심하십시오. 단맛 자체를 줄여가는 것이 진짜 해결책입니다. 넷째, 먹는 순서를 바꾸고 식후에 거르십시오.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드시고 밥은 마지막에 드십시오. 식탁 배치를 바꾸고 접시를 활용하십시오. 밥그릇은 작은 것으로 바꾸십시오. 식후 15분 걸으십시오. 배우자나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 사시면 음악을 들으며 걸으십시오. 매일 혈당을 기록하십시오. 이 네 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식탁과 여러분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반세기 넘게 환자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한순간의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입니다. 오늘 드시는 한 끼가 내일의 혈관을 만듭니다. 오늘 걷는 15분이 내년의 건강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식품에 돈을 쓰십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을 쓰십니다.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유명한 제품을 사십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매일 드시는 밥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본은 식습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기본입니다. 당뇨는 평생 가는 병입니다.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당뇨를 20년, 30년 앓으면서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식습관입니다. 약을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70이어도 80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을 가졌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실수해도 됩니다. 명절에 떡을 한 개 먹어도 됩니다. 생일에 케이크를 한 조각 먹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85입니다. 저도 매일 잡곡밥을 먹습니다. 저도 매일 아내와 함께 걷습니다. 저도 가끔 빵이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단 것이 당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제 혈관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손주들을 더 오래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자녀와 함께, 손자, 손녀와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드십시오. 건강은 가족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래 사셔야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자녀들이 안심합니다. 병원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소망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래오래 건강 뉴스였습니다.